민주시민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또 시작하자마자 송곳니를 딱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웃으십니까? 네? 아니 뭐 화면에 보니까 굉장히 화사하게 나오시길래. 누가 저거 그래요? 제가요? 제가 마이크 안 나올 때, 짜증나! 죽겠네! 막 이러다가 네. 얼굴 바꾸니까, 네. 그게 그래서 형님 슈퍼스타 소리를 듣는 거예요, 형님. 아, 네. 자기 심리 상태와는 전혀 반대되는, 저까지 이렇게 막 화면에서 막 죽겠다 하면 보시는 분들이 더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예, 슈퍼스타는 대중의 심리까지 헤아려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어요, 형님. 네. 맞아요. 예. 슈퍼스타님과 방송하기 쉽지 않네요. 뭐 슈퍼스타? 아니 슈퍼스타요, 강 대표님. 자, 네. 오늘 오면서 말이에요. 와서 도착하시자마자 우리 오윤혜 씨가 포틀랜드에 있는 네. 저기 누구요? 지인? 제 친구요. 친구. 포틀랜드는 미국 중부입니까? 몰라요, 그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 어디 형님? 캘리포니아의 포틀랜드 시티를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서부네요? 그럼 거기 그럴 것 같은데 좀- 예, 포틀랜드라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어서 그 중에 뭐가 어딘지 중요합니까? 모르겠는데. 미국이고요. 그 친구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그리고 한 미국 간 지가 15년? 굉장히 오래됐고 거기서 아이도 키우고. 아이가 아들, 딸 있고 어. 다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오레건주군요, 오레건주. 오레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리건주고 마리건주고 그러니까 미국이래요. 미국이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한동훈 딸 관련해가지고 그 입시 관련해가지고 아주 엄마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진짜 그렇게 큰 문제야? 돈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질 법한 언론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 현지 미국 맘들은 어떤 분위기인가? 미국만들은 진짜 이거가 열폭하고 있는 건가?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국민청원처럼 미국에도 청원 사이트가 있는데 네. 이거 한동훈 자녀 스펙 이거 쌓는 거 문제 있어 보인다. 다시 조사해달라고 청원글이 15,000명이 넘게 사인을 했대요. 그게 이제 저기 미국 청원이라기보다 국제 청원이고 저 체인지인가 이름이? 거기다가 올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글이 15,000개가 올라왔어요. 아니, 동의한다. 이거 동의가 15,000개.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니까 친구한테 이거 믿을 만한 거냐. 그러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자고 일어났더니 이만큼 자료를 보내준 거예요. 지금 미국 엄마들이 얼마나 열폭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 청원 사이트에 그 동의 15,000개는 우리하고 의미가 좀 다른 거네요. 네, 그 한의는 워낙 좁으니까요. 언니 저도 사실 여기에 사인을 했어요. 하면서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보니까 미시 USA라고 미주 최대 여성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 그거 들어봤어요. 거기에 갑자기 한동훈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하고 이제 글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미시방에 한동훈 그 관련된 자료를 계속 올렸더니 한동훈 측이겠죠? 아마 그 가족이라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한동훈이 미시방한테 글 내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러네요. 진짜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아나 무인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만 옳고 자기만 정당한가 봐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여기 뭐 안경 너머 홍채 빛나시는 분이 쪼잔하다. 그리고 지가 뭔데 미국 대통령도 내리라고 못하는 거를 정말 웃기는 쟁반짜장이다. 거기서 못 내린대요? 이게 미시 USA 그 1조 명칭이 미스 USA잖아요.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이게 미국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혀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엄마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 보니까 편입까지 고려해 50대학들까지는 미리 알려놓아서 알렉스한 입시 때 자료를 제대로 뭐 어떻게 알렉스한? 모르겠어요. 근데 피땀 흘려 준비한 입시방 자녀들에게 이거 너무 피해가는 일이다. 멸문지와 수사까지 자행해가지고 전 국민 머릿속에 입시 공정 각인시킨 교정의 검사의 딸이라는 점도 부각시키면서 공정과 분노가 선택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여기서 새우잠에 코피 터져가면서 탑스쿨 목표로 하는 자녀들이다. 국내 헐리우드 스타들도 이렇게 했다가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 네. 그리고 선택적 공정 이런 건 나는 모르겠고 주재원으로 와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 아무것도 모른다면 만만하게 보고 아나무인으로 컨설팅 한다면서 이 집 저 집 간보고 다니면서 자기 애들 스펙 만들고 그대로 또 조카
이어간 건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행동이 불법이나를 떠나가지고 이런 청박한 행동인지를 이건 알아야 된다. 배려심 없고 자기 가족에 대한 나르시시즘 너무 강한 사람이라 거리를 뒀는데 이제는 이런 이제 미국에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변호사 해가지고 한국으로 간 것 같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 저기 뭐 처형래가 이모인가? 네. 저기 한국으로 다시 애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네.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선생님, 미국 그 미시 USA에서도 이렇게 난리가 났고 아까 윤혜 씨가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는 윤혜 씨가 얘기하면 아 그래요 막 이러는 상황이 될 정도로 윤혜 씨가 이제 레벨이 이제 쭉쭉쭉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배워야 될 수준인데 미국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거로는 그 글을 올렸던 사람에 대해서 한동훈 측에서 내려주십시오. 이거 법에 걸릴 수 있고 혼나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또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실시간 반응으로 지금 윤혜 씨가 얘기를 해준 건데 네. 그거를 보내는 거는 의미가 없었던 게 맞습니까? 미국 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야 뭐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기도 잘 안 되고 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아무튼 겁을 준 거잖아요. 겁을 준 거고 실제로 미국에 소송할 수도 있죠. 네, 소송할 수도 본인도 미국 있겠죠.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도 하고. 소송을 그렇겠네요. 걸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기도 쉽지 않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적시엔 명예훼손으로 걸어 넣기도 힘들고. 미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니까 공정하게 법에 대한 해석이 되겠죠. 예?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뭐이 게시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일로 인해서 한국 학생들이 커다란 피해를 본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 기본적으로 사기치는 애다가 디폴트로 지금 깔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하고. 뭐 여기만 그렇겠냐라는 전제가 깔리면 대학들에서 인종으로 구분할 때 이 구분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요주의, 얘네들 논문 진짜로 쓴 건지 봐야 된다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라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물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물자를 많이 갖고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크게 빡빡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좀 덜 느낀다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 준비할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성적증명서 이런 거 그냥 내가 떼서 영문판 제출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의 유학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위조를 하도 많이 해대니까 중국 커뮤니티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한국까지 옵니까? 학교로 보낸 성적 증명서만 인정하게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국 미국은? 애들은 지가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걸 위조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미국 사람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여튼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뭐 네. 미국 사람들 정직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되게 자유로워서 예를 들어서 GR이라고 이제 대학원 갈 때 보는 영어 시험이 있는데 전 세계가 하루에 보거든요. 예. 그러면 시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보내들이 쭉 문제 뱅크를 쫙 돌리면 예. 중국쯤에서는 벌써 무슨 문제가 다 나올지 알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오. 것 때문에 GRE 성적도 되게 애매하게 되고 막.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엄마도 그런 행동이 얼마나 천박하고 한국인들에게 망신되는 행동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떳떳하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돼서 미국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을 좀 더 긴장하고 바라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더 중요하게는 지금 직접적으로는 이 해당자 한동훈 씨의 딸의 이모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촌 언니. 한동훈 처형. 예. 예, 한동훈 처형의 자녀분들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는 유펜이라고 불리는 미국 아주 명문대학교에 들어갔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실이 지금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안에서 서류 검토를 다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여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미국에서 이제 플레저리즘이라고 부르는 이 표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살인하고 거의 동급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살인이요? 예, 미국에서는 그렇죠. 이게 베껴 썼다 이거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미국은 40년 전에 리포트 베껴 쓴 것만 나와도 공직을 사퇴해야 될 정도로 이쪽에서 이거 아주 중한 범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다 뺏은 거고. 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학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서로들 빨리 제보합시다. FBI에 제보합시다. 대학에 제보합시다. 지금 엄마들이 이제 수사기관으로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 대학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우리가 모르게 밟을 건데 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국 명문 대학은 그런 권위를 스스로 지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여기 요직에서 떵떵거리고 그렇지 못한 다른 대학 나온 사람들을 비웃고 천대하고 이러는데 그 서울대학조차도 세계 100대 대학에 못 들어간 지가 들어가잖아요. 꽤 됐지 않습니까, 형님? 그렇기도 하고요. 최근에 자녀들 논문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집어넣은 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대에서 자녀 부정 논문이 22건 적발이 됐거든요.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아무도 지금 징계받지 않았는데 그 중에 2명은 셜록이라는 기획 탐사 보도팀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네. 현재 의대를 졸업했는데 입학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이명박이 만들어온 입시 제도를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들까지 우리나라 대학을 갖다가 그 시궁창으로 그냥 집어 던져놨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 나왔다고 큰 소리 치고 앉았고 자기 자녀들 그런 방법으로 다 집어보내고 있고 외국까지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걸려서 지금 정식으로 글로벌 인재가 될 꿈을 꾸고 있는 그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까지 그러니까요. 꿈이 꺾이게 생겼다. 진짜 대한민국 기득권들 정말 철퇴를 해. 이게 다 친일을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지금까지 이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 윤혜 씨덕의 미국 현지 반응까지 들어봤고요. 애초에 한동훈 측에서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면 겁을 먹고서 아이고 나 그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라 미시 USA 측으로 공식 메일로 보낸 공식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멋있다. 미시 USA에서 이제 이 사람한테 온 것 같아요. 이 정도 커뮤니티 사이트는 자기 힘으로 그냥 겁주면은 그 운영진이 덜덜덜 할 줄 알았는데, 예, 그 잘못 건드린 거죠. 아무튼 문제는 더 커질 것 같다. 우리 성혜영님 얘기로는 그냥 교육 쪽에서는 미국 대학이 아주 철저합니다.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그 미국에서도 이게 빨리 이런 폭풍이 지나가야 진짜 실력 있고, 진짜 부잣집 아이 아니라도 실력만 있으면은 그런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옥석들이 가려지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하기도 쉽고요. 그쵸. 중요한 건 그 장학금으로 해외에 보내고 뭐 이러는 재단까지도 그 기득권들이 이번에 누굽니까? 이창양입니까? 저기 후보자 중에서 김근철입니까? 김인철. 예, 김인철. 자기도 그렇고 자기 가족이?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에 그걸 다 해먹고 장학금을 다 받았죠. 그것까지도 지들이 다 틀어막고 쳐먹고 있어요. 지들은 그냥 지들 돈 내고 가도 되는 것들이 다시 토해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되겠습니까? 승질나서 시작부터 열받네. 예. 자, 우리 행복님이 슈퍼챗 그 빨간색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요? 여기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에요. 뭐죠? 행정부. 행정, 사법부. 또한 입법부. 그렇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예요. 묻지 마시고요. 자, 입법부의 대장이 누굽니까? 입법부는 국회의원. 대장. 국회의장. 그렇죠. 오. 행정부의 대장은 행정부 장관. 네? 행안부 장관. 대통령. 사법부는 사법부. 검찰총장. 대법원장. 그렇지. 아. 자, 근데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대장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검찰이 무서운 집단 아니에요. 윤혜 씨 제일 잘못이 무서운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윤혜 씨 잘못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우리나라 아니에요. 최고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대통령 보이죠. 밑에 행정안전부 밑에 대통령 밑에 법무부 밑에 검찰총장이 있는 건데. 그래요. 네.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존 마스터님이 멤버십 가입해 주셨고요. 자, 대한민국 서열 2위가 누구죠? 한동훈. 왜요? 윤혜 씨 잘못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윤혜 씨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냥 헌법상으로. 헌법상이요? 국가의전 서열 2위. 총리 말고 국회? 예. 국회의장?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에요. 박병석 님이? 네. 그래요? 그래서 권력을 마음대로 쓰신 거죠. 네. 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의장을 뽑아야 돼요. 네. 자, 국회의장은 어떻게 뽑는 걸까요?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투표로 정확합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뭐 하마평에 오른 분들도 있고 김진표 의원이 뭐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고 뭐 저기 지지층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저기 뭐랄까 좀 약간은 젊고 좀 생각이 좀 트여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조정식 의원,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는데 네. 자, 일단 그 뽑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윤혜 씨가 설명을 해주기로 했는데. 뭐 그게 다예요. 아, 그죠? 당원은 투표 안 하고 아니죠. 국회의원만 투표하는 겁니까? 국회의장이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야죠. 그냥 다수결로 뽑는 형식인 거죠. 안에서 이제 조율을 기본적으로 하긴 하고요. 네. 2000년대까지였던가는 이제 3선 이상 보통 그러니까 상임위원장까지 거치고 나면 국회 경험을 다 해보는 거잖아요. 네. 초선 의원 재선할 때 이제 간사를 맡아서 실질적으로 자기 파트를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한 상임위원회를 다 경험해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에서는 기본적인 경험들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3선 이상급에서 서로 간의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한 사람 뽑아서 국회의장이 돼서 옛날엔 3, 4선 의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가 네.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겠고 16대, 15대 국회 때부터 그냥 그 중에서 제일 어른이라고 하는 가장 선수가 많은 국회에서 어른은 나이가 어른은 아닙니다. 물론 선수가 많이 되면 나이가 많아지긴 하지만 선수가 가장 많은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관례적으로 맡아오는 게 생겼고 네. 같은 선수가 부딪힐 때는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 되면 서로 선거운동에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럼 다른 당들도 투표합니까? 정의당이나 국힘도? 그냥 민주당끼리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거긴 부의장 몫이 하나 가니까 야당은 부의장을 누구를 할 건지 지들끼리 투표를 하죠. 그 네.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의장이 나올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두루두루 다 거쳐보고 이게 근데 국회의원들 희한한 문화가 있대요. 뭐요? 저도 그냥 주워 들은 건데 군대 문화 같아요. 군대요? 군대에 왜요?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뭡니까? 계급이잖아. 상명하복. 그렇지 계급. 아, 계급. 계급이잖아. 네. 국회의원도 선수같이 나이가 많아도 초선이면은 애기 취급받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나이가 많다고 하대하고 이러진 않지만 반발하진 않지만. 예, 그럼요. 네. 그 나이 60의 초선과 나이 45의 3선 의원이면 3선 의원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굽신굽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네. 너무 당연한 게 대의민주주의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네. 초선보다는 3선이 경험도 많고 네. 예, 사회에서 경험으로 국회의원을 뭐 잘하고 이런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요. 이제 아무튼 뭐- 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강 대표님께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김진표 의원도 있고, 김진표. 우상호 의원 있고, 네. 조정식 의원 있고. 네. 예. 이 세 분 중에 한 분 되는 겁니까? 아이, 그건 모르죠. 더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저 어때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우상호 의원을 몰라요? 아, 우상호 의원은 알죠. 그럼 조정식 의원은 모르고. 몰라요. 네. 김진표 의원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럼 뭐 얘기할 것도 없겠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투표할 일 없으니까. 네. 근데 누가 되면 좀 좋습니까? 좋을 건 뭐고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는 밀어붙일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민심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중심을 딱 잡고 그 길로 좀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이번에는 협치고 나발이고. 그렇죠. 네. 난 누군지 모르겠고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돼서 누가 하려고 글쎄요. 그렇게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모르는 게 이렇게 아니고 길게 지금 말해. 얘기하기가 뭐한 거야? 아, 있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좀 카리스마 가진 사람이 아니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그런 기준으로 뽑질 않겠죠. 그렇지. 국회의원들은 이제 내가 볼 때는 저분이 부탁했고 나한테 해준 것도 많고 내가 국회의원 정치 시작하는데 저분의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요? 그걸 빨리 깨야 되는데 그걸 아직 민주당은 못 깨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장이 탈당하고 국회의장을 맡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회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민주당만을 위해서 국회의장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장 출마하거나 그런 사람을 국회의장을 뽑거나 이런 문화는 없어요. 네. 하여튼 아무튼 근데 김진표 의원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박병석, 김진표 두 사람이 전반기 국회의장을 놓고 싸우다가 네. 박병석 의원이 먼저 하기로 김진표 의원이 양보를 한 상태였죠. 뭐 네. 무슨 권한으로 양보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재명이 하면 안 됩니까? 네? 이재명. 일단 국회의원이 돼야죠.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예. 국회의원 시킨 다음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거 이미 날짜가 먼저. 초선이라서 뭐 애매하긴 한데 아, 그래요? 하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선도. 그게 뭐가 좋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안 당연히 됩니까? 안 되죠. 예. 김진웅님, 성범님, 성혜님 그리고 미모의 여신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주셨고 네. 그리고 우리
딸기네 행복앨범님이 실방은 처음 참여해보네요. 민영화가 되면 국민은 살림이 거덜납니다. 성범씨 늘 응원하며 잘 봅니다. 민영화 얘기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모르고 성희형님이 해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국회의장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박병석 많이 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근데 되죠? 이제 김진표 의원이 되면 박병석 의장과 똑같은 톤으로 아마 하려고 할 거고요. 네. 누가 되면요? 현재 김진표 의원이 김진표 의원님.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오랜 기간 동안 하려고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고 저것도 어차피 선거기 때문에 득표 활동을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든 우상호 의원이 그나마 그 당내 인맥이나 지난번 원내대표를 하면서 야당과 원만하게 풀어서 박근혜 탄핵시켰던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잘 설득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데다가 지지세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우상호 의원 같으면 조금 붙어볼 만한 상황이죠. 우상호 의원님 너무 호감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조정식 의원하고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죠. 이루어져야 돼. 뭐 이제 단일화. 그런 그림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늘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예, 결론이 어떻게 날지 해봐야 알죠. 자, 김진표 의원이 또 이제 뭐 협치, 명분을 내세워서 박병석 의장하고 똑같이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근데 박병석 의장의 말로를 보셨습니까? 딸뻘도 안 되는 여성 의원한테 모멸감을 느끼는 신체 비하 단어까지 섞어가며 삿대질을 당하는 마지막 모습을 진짜요? 보면서 뭔 일이야?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내세웠을 때 마지막 모습은 그런 거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국회의장이 누가 되건 제발 그렇게 다 주고 뺨 맞는 이런 짓거리는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자, 다음 얘기요. 뭡니까? 김은혜 씨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김은혜 씨가 예전에 앵커를 했었잖아요. 그쵸, 앵커. MBC 앵커. 그 당시에 MBC 앵커로 잘 나갔어요. 네. 근데 메인 앵커였단 말이죠. 네. 그 전까지는 MBC가 서브 앵커 옆에 앉혀놓고 그냥 메인 뉴스 하고 나면은 이제 좀 남자 앵커가 쉴 동안 잔가지 뉴스 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었는데 메인 앵커를 김은혜 씨가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MBC는요 독재 정권에 맞서는 언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MBC 뉴스만큼은 챙겨보려고 했고 MBC 뉴스의 앵커 클로징 멘트를 갖다가 매일 기다리면서 봤을 정도로 일반 힘없는 서민들에겐 희망이 되었던 그런 언론사. 그 상황에서 김은혜 씨가 메인 앵커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더니 어느 날 김은혜 씨가 이명박한테 들어갑니다. 이명박. 청와대에 들어가요.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그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KT 아시죠? KT. 공기업. 네, KT. 김성태 딸 해준대. 네네네. 예, 거기로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갈까요? 높은 데로 들어갔어요. 사내방송 이런 건가? 아니, 아나운서셨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밥 먹을 시간입니다. MBC 메인 앵커가 KT 사내방송으로 아니, 아나운서도 보통 프리할 때 보니까 사내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전무로 들어갔습니다. 아나운서가 아니고 전무? 예, 전무는 김은혜 뭐 씨는 MBC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로 들어가서 앵커도 맡았던 거고, 예, 그래서 전무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무가 높은 자리인가 보죠? 예. 전무는 어마어마하겠죠. 대표 다음 아닙니까? 아, 그래요? 대표 전무 상무 그렇잖아요. 몰라요? 대표, 나는. 전무, 상무, 이사, 부장, 차장, 과장. 그러면 대표 바로 밑으로 예, 들어간 거예요? 30대 때. 뭘로요? 예? 왜요? 몰라. KT가 뭐 하는 데지? 통신? 통신사. 그리고 한국통신, 엄청난 대기업 수준이에요. 코리아 통신 어. 대학자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일 했대요? 예. 예? 자, 생각해봐요. 무슨 일 했는지. 자, 왜 전무가 됐을지. 자, 우리 임선택님. 오늘 국회 사이트 국민동의청원 막타인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법안 동의 부탁드립니다. 자, 국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최현성님. 슈퍼챗 감사하고요. 네. 왜 들어갔을까? 왜 전무로 들어갔을까? 어떤 능력으로? 혹시. 혹시. 이거는 그냥 저의 의혹입니다. 네. 요즘에 어떤 정치권의 느낌을 봤을 때 예. 정권과 대기업 사이에 어떤 중간다리 중간다리. 역할. 대기업이 이런 걸 좀 원할 때 아하. 똑똑똑 MB님 그 브로커리를 내주라. 정무적인 일을 해주라. 그런 거네요. 약간 좀 그런 고위직이니까 좀 정권에 이명박 정권에 있었으니까 좀 이렇게 인사풀이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전무가 들어간 겁니까, 형님?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언론이나 정치권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일 중에 하나를 맡았겠죠. 제가 정확히 이분의
업무 일지를 본 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냥 꽂아 넣은 거예요. 누가요? MB가? MB가. 오, 자, 대박. 본인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꽂아 내리는 걸 뭐라고 하죠? 무슨 인사? 꽂은 인사, 낙하산! 그렇지. 낙하산 인사로 들어갔어요. 네. 그 와중에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를? 저기 남편 친척. 아, 네. 남편 친척을 인사청탁을 했어요. KT로?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1차 면접에서 탈락을 해요. 아이고. 근데 다시 붙어요. 갑자기? 네. 그랬다가 2차에서는 떨어져요. 네. 네. 중요한 건 당신 그때 인사청탁 했습니까? 그랬더니 김은혜 씨가 사람을 뭘로 그런 게 어디야 그런 거 합니까? 네. 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좀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됐냐면요. 이때 인사청탁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명박! 아니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김성태. 아. 김성태 의원이 자기 딸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어요. 네. 근데 그 재판을 하면 검찰에다 수사 기록을 제출하는데 그 기록에 김은혜 씨 이름이 나온 겁니다. 기록이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 딸을 채용을 시켰잖아요. 네. 그걸로 유죄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 일지에 김은혜 이름이 나온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작성한 문서에 응시자 누구 뭐 이름 그다음에 옆에 주소 그 옆에 청탁자? 관계인 이 관계인. 적혀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김성태 딸 이렇게 적혀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김은혜? 옆에 김은혜 전무가 적혀있는 우와, 것이 김은혜 있었고 전무 대박. 82년생 남성으로 분류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시댁의 무슨 누구였던 것이고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낙방을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압력은 행사했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범죄까지 가지는 않은 거야. 이게 합격이 돼야 범죄가 되는 건데 네. 1차 떨어졌다 붙은 건 있었지만 네. 여튼 그래서 이 사람은 김은혜를 기소하진 않았지만 불러다 확인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했던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야? 어떻게 했나요? 저희 남편의 친척 뭐 이렇게 해서 자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되게 해달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뭐 이제 이런 소리야.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아, 근데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부인을 했는데 부인하고 나서 재판 기록을 통해서 검찰 측 자료로 제시가 되니까 김은혜 씨가 지금 굉장히 아주 곤란한 입장에 그 뒤로 처해 말을 있는 못하고 그게 KBS 보도로 나왔어요. 아, 어차피 걸릴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다들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썩은 정치인이라는 거야. 썩은 인간이라는 거야. 에이, 침 튀었다. 승질나게. 김은혜랑 김동연 씨가 지금 그렇죠. 그거죠? 예, 경기도지사로 붙고 있는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우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집권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낸 사람이 네. 알고 보니 이 지금 청년층 등에 가장 민감한 취직 문제. 그렇네.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했는데 알아봐 달라고만 했지 정말 알아봐서 붙여달란 말은 아니었다라는 말로 이것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번에 나왔잖아요. 저건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공정, 상식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인간이 지는 낙하산으로 들어가고 인사청탁하고 자빠졌고 김동연 후보 자녀가 미국에서 학교 다녔다. 이중 국적자다. 그리고 뭐 거기서 장학금 받았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 근무 파견 나갔을 때 그 자기가 그 어디 회사에 근무할 때 저기 연수 비슷하게 간 거예요.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네. 거기서 아이가 나와가지고 사립대학 비싼 데도 아니고 그냥 그 공립대학에 다닌 거예요. 비싼 데 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간다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미국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네. 태어났으니까. 네. 그걸 갖고 무슨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자. 김동연 후보가 이중국적이지만 우리 아들은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알고 보니 본인 자녀는 미국의 굉장히 비싼 학교에 댕기고 있고. 그러니까 너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예.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거주했던 사람에겐 스테이트 주민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오, 네. 거꾸로 말하면 주 외에서 온 사람들한테 할증 수업료를 받고 네. 그 대학은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싼 게 당연한 거죠. 네.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김은혜 씨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렇게 그 선대위에 있고 막 그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청문 대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본인이 해명의 대상이 안 되고 본인이 이제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누구든가 들여다보지 않을 때는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강하고 모질게 막 몰아붙인 사람이에요. 앞장서 갖고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막 사람들한테 몰아붙인 사람인데 국민의힘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검증 과정이 되면은 이런 게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저기 원희룡이 아, 원희룡이. 그렇게 법카네? 저기 법카가지고 물론 김은혜 씨 법카가 정상이라고 잘 됐냐 아니면 잘못했어요. 그 사실이라면 사실을 밝혀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남의 법카 가지고 그렇게 11만 원, 30만 원, 15만 원 이거 갖고 할 거였으면 본인이 오마카세 먹으러 댕기고 고급 횟집 댕기고 카드 쪼개기. 1억 80만 원어치 갖다가 법인카드로 긁고 댕길 정도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지 않았나. 그리고 네. 보니까 어떻게 썼는지도 사용 내역도 굉장히 의혹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죠. 조사 안 했습니까? 김은혜 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의혹이 많이 드러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유일한 자기 위안은 뭐냐면 내가 언제 깨끗하다고 그랬어? 쟤들 깨끗한 척 했는데 아니잖아. 난 그거 얘기한 거야. 아, 그럼 깨끗하지 않으면 공직자 하지 말고 사업하시면서 자기네들이 번 돈으로 쓰고 사시라고요. 국민 세금 축내지 말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게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저들은 그렇게 안 하죠. 다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돼. 우리 원래 그러잖아.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국민의힘이니까. 뭐 요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원래 그래 한다는 강성모 씨가 본인 얘기한 줄 알았어요. 뭐가요? 왜요? 나 원래 그래. 난 슈퍼스타니까 좀 쓰면 안 되나? 예, 이런. 그렇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할 생각 없으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내가 번 돈 쓰는 네. 건데. 정호영 씨 지금 뭐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욕 먹으면 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되고 지 맘대로 기득권에 살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불법이 있으면 죄 짓은 거 있으면 걸리면 감옥 가면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처벌. 왜 공직자를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열받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저는 열이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얘기 이제 오윤혜 씨가 뭐 저희는 항상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하게 하니까요. 오윤혜 씨가 이것 좀 알려줘봐요 해서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좀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궁금해하더라고요. 김성애 우리 형님이 민영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이제 본 내용을 가기 전에 네. 오늘 극한 시사를 존재하게 해주시는 광고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두 분은 약간 숨 좀 돌리시고요. 네. 첫 번째 광고 가겠습니다.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비건 올인원 워시와 로션 샴푸 3종 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상에 지쳐가지고 여러분들 이 샤워하는 시간 집에서 씻는 시간만큼은 행복하고 몸이 행복하고 눈이 행복하고 코가 행복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힐로소피 3종 세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요 동물성 원료 전혀 없습니다. 식물성 원료로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시설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또 에코펌프를 사용해가지고 친환경까지 실천을 하는 여기 들어가는 성분은 우리 힐로소피 사장님이 화학 성분, 합성 성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위해서 우리 민주시민이 만드는 것인 만큼 민주시민의 몸을 위해서 정말 정직하게 유해 성분을 철저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퀄러티겠죠. 이거 써보시면 이 냄새 나 어디 고급 스파 갔을 때 맡아본 그 냄새인데 안 맡아보신 분들도 이런 게 고급 향이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왜? 온천수 성분을 기본으로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 향이 미네랄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샴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약간 더워지니까 저 강조를 하고 싶은데 네. 이 힐로소피 샴푸가요 민트 향이 첨가돼가지고 쿨링 샴푸입니다. 탈모 완화 샴푸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에 씻으면요 아주 머리 가죽이 시원해지는 머리 가죽이. 그런 또 샴푸까지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벽 보습은 마찬가지고 요거 바디 워시만 해도 사실은 보습이 되는데 바디 로션까지 바르면은 건조하신 분들 아주 여러분들 고급스럽게 스파 갔다 온 느낌을 낼 수 있다. 아니죠? 스파에서도 이 정도 쓰니까 고급 스파에서 쓰는 퀄러티니까 여러분들 합리적인 가격에 3+1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3개 사면 하나 더 받아볼 때 더 가성비 갑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10-7411-0123이나 검색창에 힐로소피 쳐보시면 되고요. 쇼핑몰에서 첫 구매할 때는요, 2,000원 할인을 또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 적어주시면요, 티멜트, 필링 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각질 제거하는 건데, 네. 보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적당한 이 알갱이가 들어있어가지고 하고 나면 얼굴이 뽀샤시해지는 이 각질 제거용 우리 필링 젤까지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검색창에 힐로소피 쳐보십시오. 다음 광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산삼 순백 광고가 되겠습니다. 산삼진구가 업그레이드된 최종판으로 여러분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전까지 산삼진구가 메가히트를 쳤죠. 실제로 판매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박리다매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산삼진구가 공전의 히트를 친 이유는요. 산삼의 대중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1+1을 내가지고 홍삼 가격에 산삼의 효능을 몸으로 느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이 재구매를 하고 요건 나만 먹을 게 아니다 해서 선물 하느라고 재구매가 엄청나게 많았던 게 산삼진 9구죠. 그래서 그 성원에 힘입어서 대표님이 이제 내 인생에서 산삼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종판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산삼 순백인데요. 기존까지는 산삼진 9구인 이유가 1%가 인삼 열매였는데 그 1%조차도 산삼 열매로 채워 넣었고 그전에는 요거 한 박스 30병을 산삼 20뿌리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30뿌리 가지고 만듭니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9구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걸쭉해졌다고 할까? 진해지고 빛깔도 보면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산삼 순백이야말로 최종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원료 사암이 되는 산양산삼이요. 이전에는 태백산맥에서 자라난 거였고 이제는요. 이 산삼 순백의 원료삼은 지리산 중에서도 동북 방향에 있는 함양 지역 10만이 분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함양 지역에서 자라난 산양산삼으로 만들어서 원료삼의 퀄리티도 높였습니다. 산삼을 다르다는 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최종판이 나왔으니까 이거 드셔보시면 이제 우리도 산삼을 이 정도 퀄리티의 산삼을 드실 수 있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또는 1666-1080으로 전화해 보시면 되고요. 스페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산삼 치명환. 산삼 치명환이 이게 뭐냐? 진짜 좋다던데. 예, 그 귀하다는 치명환에다가 산삼 20%를 섞어가지고요. 산삼 치명환 5알을 귀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로 드립니다. 이런 특별 이벤트 있을 때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삼 순백 광고였고요. 마지막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3개다. 이제 극한시사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 그래요? 다른 데는 이제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 정말요? 예. 광고주분들 감사합니다. 극한시사에서 저희가 이익이 안 나오면 다른 데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딱 피고. 두 분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그럼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광고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광고. 욕먹는단 말이에요. 김성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엄청 뭐라 그래 나한테. 누가요? 사람들이 댓글로 김성애 그래요? 소중한데 오윤혜 씨 너무 함부로 하시네요. 저기 막. 댓글 들어가서 오윤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어쩌라는 거야. 여기 들어가서는 두 사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함부로 다뤄주는 걸 좋아합니다. 네, 네. 네. 빨리 광고하시죠. 광고 못하겠죠. 자, 마지막 광고 마이보험 체크 광고입니다. 여러분 보험은 한두 개씩 들어보셨을 거고 했다가 해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본인이 든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어떻게 혜택이 되는지 언제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왜? 잘 모르고 드셨기 때문이죠. 해지하신 분들 있죠. 왜? 부담되게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 보험 가입해보면 본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 치거나 사고 났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러려면은 보험은 들어두시는 게 좋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들어두시는 게 좋고 보험이란 건요 한 달 납입금이 부담이 안 돼야 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요 어느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분들이 아니고요 국내 모든 35개 보험사 상품들을 다 평소에 비교 분석을 해놨다가 의뢰가 들어오면은 한 달에 5만 원 이내로 종합보험 세트를 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 이상 늘려도 괜찮지만 절대 기존에 가입된 거 해지하세요. 이거 안 좋은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왜? 보험은 미리 들어놓은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놓는 거 웬만하면 살린 상태에서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메워주는 형식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어느 한 회사에 소속돼 갖고 거기에 이제 보험 가입시키면은 뭐 커미션 같은 거 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설계사분들이 마이보험 체크는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체크 요 마크도 잘 기억을 해두실 게 요 비슷한 회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굉장히 민주시민이세요. 네, 그래서 맞아요. 민주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전화하셨거나 상담하실 때 강성범 TV 보고
예, 연락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더 성심성의껏 예,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셔도 되고 전화 1800-7917 전화 상담했다고 다시 콜백해갖고 계속 귀찮게 하고 이런 거 여기는 없습니다. 아니면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한글로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설명은 다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저기 전화하셔가지고 강성범 TV 보고 신청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시민이 굉장히 이분 대표님이 뜨거운 민주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이 운영하는 마이보험 체크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광고서에게는요 댓글창 메뉴에 링크 걸어올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거나 강성범 TV 수다몰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더 쉽게 타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 끝! 자, 이제 다음 얘기로 메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윤혜 이것 좀 알려주마요. 아유 힘들어. 좀 진행이 됐어. 네,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에 팬분이 오윤혜 씨 잼마을 제명인의 마을인가? 잼마을에 한번 잼마을에. 들어가 보세요. 네. 오윤혜 씨 이야기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저는 거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 사이트가 봤더니 이재명님의 팬카페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명인의 마을. 네. 근데 거기에 박지원보다 오윤혜가 낫다 이러면서 오윤혜 레알 뭐 정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수십 개를 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박지원보다 오윤혜가 낫다. 그 논리는 뭐예요? 몰라. 그래서 내가 박지원이 누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박지원님에 대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 댓글에서 또 그 박지원 씨 성토하는 얘기가 있었구나. 너무 뭔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분이 그분에 대한 전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이 박지원 대표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뭔지 급 궁금해졌습니다. 비대위원장 역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박지원 씨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당대표가 송영길이었는데 네. 대선을 지고 나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럼 당이 지도부가 없잖아요. 네. 그럼 다음번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다음번 당대표 선거는 8월에 있거든요. 네. 먼저 당겨서 할 수도 있지만 8월에 정기적으로 치르기로 하고 3월부터 8월까지를 임시적으로 운영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거죠. 아, 그러면 거의 당대표 역할인 거예요? 당대표입니다. 예. 박지원 씨가요? 그렇죠. 근데 너무 큰 근데 역할을 준 거 공동이죠, 아니에요? 공동. 윤호중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공동 비대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지난 대선에서 20대 여성표를 가져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N번방 사건 아시죠? 네, 그죠. 알아요. N번방 사건을 추적했던 당사자예요, 박지원 씨. 기자십니까, 이분은? 기자 지망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생각보다 큰 것이 걸려들어서 네. 1년 넘는 기간 동안 추적을 해서 결국 그 박사방 관련자들을 검거하게 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지키는 것으로 이름을 알렸던 분이고 네, 여성. 이분이 네. 이제 그래서 일부 남성들로부터 이렇게 지탄받고 이러던 상황에서 박사방 뭐 추정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세상인데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네. 마지막에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오는데 큰 도움을 줬고 네. 그 역할을 지켜왔던 이재명 후보가 네.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제 비대위에 추천을 했고 네. 비대위에 들어가고 나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과정이 밝혀지지 있지 않고요. 아마도 그래요? 윤호중 위원장 이런 분들이 추천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할 때 구성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당내 인사니까 당 외에서 뭔가 좀 신선한 이야기를 할 사람을 공동위원장을 시킨다. 근데 이제 50대 남성들의 머릿속에는 자기와 대척점에 있는 것은 20, 30대 여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종의 뭐 표현이 좀 이상하게 하지만 구색 맞추기처럼 해서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태로 간 거죠.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너무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네. 이 박지원 씨가 20대잖아요.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는데, 뭐, 청년위원회에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으로선 당대표의 역할이면 너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어떻게 역할을 준 거 아닌가요? 비대위가 무책임하게 한 거죠. 그러면 박지원님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민주당의 문제들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면서 최근에 박완주 의원이 이 직원과의 성폭력 문제로 최근에 제명이 됐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최강욱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또 공격을 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내부에 대고 너무 심한 비판의 이야기를 해서 근데 젊은 여성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내부 비판의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언론들이 대서특파를 하게 되죠. 그렇네요. 그래서 당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박지원 씨의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쇄신을 해야 여당에도 쓴소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 대한 비판을 한 다음에 이준석 성상납 해명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붙여서 한다거나 뭐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아니 자, 네. 근데 내부 비판해요. 네. 그러면 이제 조중동이 받아 쓰죠. 대서특필 되고 커뮤니티 여기 포털 사이트에 하루 종일 메인으로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준석 성상납 이것도 반성하고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를 박지원이 해요. 그 얘기는 헤드라인에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잠깐 올라갔다 사라져요. 그건 뭐냐? 기득권 포털 재벌들 그 언론들한테 보수 그 부패 언론들한테 이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자기들 정치 정파성에 이득되는 것만 갖다가 선택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다 했어요. 민주당 내부 비판 충분히 다 했어요. 뭐 조국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박지원 씨가. 조국 얘기도 그죠? 또 사과하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 또 사과했어요. 최강욱 의원도 사과하라고 해서 네. 사과했다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과가 끝났는데 또 사퇴하라 이러고 있어요. 그만둬라라고 진짜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목적이 뭔 거예요? 민주당 쇄신인 거예요? 최강욱을 쳐내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했어요. 네. 사과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훨씬 더 심한 짓거리를 해놓고도 떵떵거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 마냥 돌아다니는 저쪽 반대편 정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고 사과도 안 하는 상황인데도 사과한 우리 쪽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는 사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갖고 와서 또 정치하면 안 된다 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민주당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몇 가지가 청렴하고 막 엄숙주의 저 이런 거 진짜 너무 싫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네.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처벌받고 비판받으면 되는데 이 박지원 씨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어떤 당의 색깔을 갖고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당은 아무리 내가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도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이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상대방한테 삿대질하는 사람들인데 빌런 앞에서 더 빌런같이 나가야지 이 빌런과 맞붙을 수 있는 건데 빌런 앞에서 갑자기 선비 같은 행동을 하면은 빌런은 우습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박지원님의 작전이 전혀 국민의힘에게 전혀 공격이 되지 않고 본인한테 화살이 올 수밖에 없는 작전이지 않았을까. 당의 쇄신을 우리 민주당 쇄신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그럼 쇄신하고 반성할까?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형님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한판승부 네. 거기에 박지원 씨가 출연을 한번 했잖아요. 나왔었죠. 예, 직접 인터뷰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를 물어봤어요. 네. 대본에 없던 질문이긴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어쩌면 네. 당 지도부 아닙니까? 네.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독재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 잘할 사람 뽑아달라. 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독재에 글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독재라고 우리가 강하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서울시장 뽑거나 경기도지사 뽑으러 가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김동연을 찍어야 되겠어. 라고 별로 생각할 것 같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선거 전략치고는 참 독재라고 말할 수 있지. 네. 그리고 뭐 검찰 독재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걸로 지금 중도층들이 넘어오겠어요? 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김은혜 대 김동연을 보면 일 잘할 사람 하면 뭐 이재명 대 뭐 상대 후보는 이름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 치면 김동연, 이재명이 일 잘하는 사람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선거 프레임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하면 국민의힘한테 정말 이길 수 있느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비대위원장이 선거 개시하기 전전날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선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건가? 일 잘할 사람이라 이렇게 띄워주려고 물어보기도 한 거고 사실은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네. 정치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일 잘할 사람으로 아니 그럴 수가 있으면 안 되지.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미 방침을 정해서 우린 선거를 어떻게 주책이 치르겠다를 맞았어. 그 윤호중 위원장이 정해서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네. 둘이 합의한 내용이 그런 거라고 하면 그것도 되게 실망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너무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일 잘할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이게 그 잘 안 먹힐 프레임인 게, 네. 잘 안 먹힐 슬로건인 게 왜 그럴까요? 지금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윤석열이 엄청 일 잘하고 있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심리는 우리 쪽에 뭐 혜택도 좀 많이 오고, 뭐 도로도 좀 다시 깔리고 건물도 좀 지어지려면 정부 쪽 사람이 밀어줘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일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정부 쪽 사람은 못하게. 우리 지역이 유리를 찍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는 걸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이거는 뭐 저게 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공동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좀 답답한 거죠. 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 근데 너무 중책을 맡았네요. 너무 경험이 없는 분한테. 맡긴 거죠. 심지어 대한민국도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 그건 이제 박지원 씨한테 책임을 물릴 일이 아니라 네. 누가 추천했고 그 자리를 어떻게 가게 됐고의 과정들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정말 민주당은 제발 더 뻔뻔해지고 제발 좀 철판 딱 깔고 좀 더 세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청렴하지 않은 정치인이 빨리 청렴 다 없애라고 선비 정신으로 하면 안 돼요. 외국인 요즘에는. 넥타이도 버버리라고 굉장히 고가의 그 명품 상품을 메고 있고요. 뭐라는 거야? 좋습니다. 에르메스 가는 그날까지 김성희 에르메스 달립니다. 집에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에르메스 메고 다음 주에 에르메스 메고 오겠습니다. 좋게 알겠습니다. 팬티까지 다 에르메스로 맞춰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안에서부터 오는 이게 있어요, 힘이. 에르메스 팬티 같은 경우는 실크라서 이게 재질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이렇게 별로예요? 크게 좋지 실크예요, 않아요. 예, 팬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저렴해져? 그러니까. 이거 고퀄러티 이거 박지원 얘기하고 있다가. 청렴 선비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말아요. 사람들 가슴 답답해 죽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비토는 나중에 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지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끝났느냐 말이죠. 끝났다면은 저는 그냥 오케이, 자 선거 과정 갑시다 했는데, 내일 또 무슨 얘기할지 모르고 내일 모레 무슨 얘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 직전까지 저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지금 그건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후보가 컨트롤 몫이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 말은 들을 것 같으니까. 왜냐면은 본인이 여기 민주당에 들어온 그치. 계기가 된 거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한테, 박지원 씨한테 이재명 후보의 말이 먹힐 것인가. 제가 볼 때 들어오고 나서 그 밑에 보좌진들, 비서진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땐 설마. 절대 이재명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돼.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우리 남편만 안 믿어도 저는 이재명님 말 믿거든요. 당연히 들어야죠. 본인을 거기에 해주게 한 근데 사람인데. 과연 지금 그 사람이 그 처음에 이재명과의 이거 관계에서 민주당 지지를 선택하고 선거운동을 했던 그 사람의 그 모습이냐, 아니면 주변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주 일인, 거기에 매몰돼 있는 사람인 것인가. 정치인은 다 봐야 돼요. 자기가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철학이 두텁다고 해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두루두루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정치는 민생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아니면 그냥 자기 단체 만들어가지고 시민단체 만들어서 그 주장만 하면 되는 거죠. 왜 제도권 모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정치인을 하겠다고 저렇게 나왔으면은 저 정도의 갇혀있는 스트레스는 좀 버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하나만한 입 아픈 소리인데 그렇게 하려면 당이 자체적으로 키우고 검증한 청년 정치인들을 데리고 하면 되거든요. 황희두는 왜 자꾸 밖으로 돌게 놔두는 거야? 황희두. 그 친구가 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정무적 판단으로 당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있는 게 안 보이나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맞아. 안에 들어와서 그 인재도 박영훈 이런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오마카세 누구야? 원희룡 밝힌 것도 그 친구고. 그래요? 그 친구라고 하면 되죠. 그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센스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이 너무 뭐라고 어려운 포퓰리즘 이런 건가? 네. 박지원 씨가 너무 이러니까 이준석도 국민의힘엔 이준석 있으니까 우리는 상대 여성으로 상징적으로 놨는데 너무 섣불렀다. 근데 비대위원장에 황희두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넣을 거면은? 그치. 예전에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적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당이 그런 겁니다. 지금 문제가 당의 많네. 수준이죠.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예, 형님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네. 아니, 하고 싶은 얘기는 주로 다 하는 편이에요. 네, 저런다니까 꼭. 뭐 좀 이렇게 좀 위해주면은. 어제 더 라이브 나가서도 하고 싶은 말 좀 많이 하지. 보고 있는데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몰라요. 어제 엄청 세게 했는데. 아, 몰라요. 천하라면 더 세게 하고 있더만. 야, 저 속 터지더라고요. 오윤혜 예전에 저는 정치 몰라요. 저한테 자꾸 민주당 국민의힘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더니 네. 이제는 뭐 김성애를 닭다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세게 하란 말이야. 진짜 답답하니까. 저는 KBS에서 중도층 노리러 나가는 거라서 지지자들은 답답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저는 박지원 씨한테 제일 서운한 건 그거예요. 최강욱을 자꾸 저러고 있는 게. 저러고 저렇게 편하게 씹을 수 있는 사람이죠. 왜? 굴러온 돌이거든요. 열린민주당에 들어왔잖아요. 누가요? 최강욱 의원이.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 안에 그 뭉치는 개파도 없고 철험해 말고는 그거 철험해 하고는 원래 본인하고 이렇게 척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니까. 근데 저 사람은 씹어도 같이 뭐 가지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씹어대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사과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에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박지원 그 위원장이 그런 얘기 할 때 그래 저런 얘기도 들어야지. 맞아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민주당은 우린 저기 포용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저 사람의 말이 맞아. 참자 그래 오케이. 자 최강욱 또 건드렸어요. 아 그래 최강욱 그래 뭐 짤짤이건 딸딸이고 뭐 하여튼 뭐 그래 사과해야 돼. 사과했어. 또 사과하래. 정식으로 사과래. 정식으로 사과했어. 좀 이따가 정치하면 안 된대. 그만두래. 피곤한 스타일이지. 난 여기서 포기했어요. 뭐 선거를 위해서 닥치고 있어요? 싫어요. 내가 왜? 내가 뭐 민주당 사람이야? 당신이 내 비대위원장이야? 아니잖아. 당신이 뭔데 최강욱을 건드려? 당신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한 게 뭔데? 지지자들이 당신 지지하는 사람들 숫자에 비해서 최강욱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을 건데 당신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잖아. 그러면 지지자들 전체적인 생각을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뭔데 들어와가지고 최강욱 갖다 그만두려니 말하니 개 헛짓거리라고 자빠져서 뭔데? 저 사과했잖아. 정식으로 해서 정식으로 했잖아. 근데 그만둬? 뭐야? 나는 또 그래? 그럼 또 최강욱 갖고 그럴 거고 또 조국 갖고 그럴 거고 또 그럴 것 같단 말이죠. 선거 이겨? 선거 이기면 박지원 위원장 공이야? 그럼 뭐 할 거야? 뭐 당대표 출마하고 또 어디 좋은 지역구 가갖고 정치하면서 계속 저럴 거야? 난 그걸 못 봐요. 승질나서. 정치는 너무 어렵네요. 나 같은 놈들도 박지원 씨 처음에 그럴 때 눈치 봐요. 그래 민주당 위해서 참자. 저런 얘기 들어야 된다. 쓴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저 같은 놈도 참아요. 비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나대고 돌아댕겨? 비대위원장이면 비대위원장답게 어느 정도 했으면 당 지지자들도 생각하고 해야지. 중도층? 봅시다. 내 얘기 듣는 사람 얼마 없어요. 당신 얘기 듣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부 다예요. 조중동이 도배를 해주니까 봅시다. 중도층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민주당을 찍을지 봅시다. 계속하세요. 내 얘기 지금 10,000명도 안 들어요. 별거 아니야. 난 승질나서 얘기할 수 있어. 당신대로 얘기하는 거고 이번 선거 중도층이 얼마나 민주당 찍어주나 봅시다. 얼마나 선거 이기나 봅시다. 자, 빨리 민영화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컴다운 하세요. 자. 박지원님은 이거를 링크를 많은 분들이 박지원님께 보내주세요. 간성범님 얘기가 들어가야 속이 시원합니다. 자, 다음. 네. 오늘 이제 2시에 최강욱 의원 선거가 있으니까요. 네. 선거요? 네. 어디서 선거합니까? 지금 1시 58분인데. 예, 제가 그럼 저희 방송 하다 보면은 선거가 있겠네요? 방송 때문에 제가 못 갔는데 하여튼 예, 선거가 있습니다. 무슨 선거요? 그게 본인의 재판 2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1심에서 적고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이 날아가요. 진짜요? 그런 상태인데도 또 다른 거 갖고 지금 저렇게 씹어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여튼 이제 저희도 타이밍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아무튼 자, 갱년기야 진짜. 북한 시사 이번에는 김성애 이것을 알려주마 민영화를 알려주신답니다.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자, 이제 민영화는 사실은 우리가 싸우기가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영화의 법적인 민영화는 그 기업이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기업이 넘어가려면 51% 이상의 지분을 민간에게 팔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몇 개 분야의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이분이 기재부 관료 출신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 업무를 총괄하는데 네. 직전까지 10년 동안 다녔던 직장이 있어요. 맥쿼리. 맥쿼리가 뭡니까? 맥쿼리. 맥커리가 이제 여기 맥쿼리. 맥쿼리. 뭐 하여튼 맥쿼리라는 외국 회사인가? 외국 회사예요. 기업 잡아먹는 회사죠? 아니 맥쿼리 인프라 초융자라는 회사인데 기업 잡아먹는 회사. 그렇지는 않고 이제 뭐냐면 맥쿼리. 돈이 많은데 그 나라의 이 맥쿼리 인프라라고 우리 하잖아. 인프라 구축한다. 네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기간 시설 산업 여기에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민자고속도로 가면 돈 내고 다녀야지 네. 돈 나오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수익을 걷어가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 민영화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달겨들 게 맥쿼리 인프라죠. 네. 우리가 주식 살게. 얼마야? 그럼 뭐 10조면 10조, 50조면 50조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 큰 회사예요. 네. 거기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념이 있는 거예요. 민영화를 하면 뭐가 좋기 때문에 윤 정부는 민영화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재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기업이 무능하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공기업을 뜯어고쳐야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돈을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민영화를 자꾸 해야 내가 이 직장 퇴직하고 나서 그 민영화하는 회사 가서 또 취직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양쪽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쿼리 인프라에서 일하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김대기 씨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민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이번에 했던 얘기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100% 국가가 지금 갖고 있는데 40%는 팔자. 어디로? 다른 그냥 외부로? 시장에다 그냥 외부에다가 내놓으면 아무나 사가겠죠. 주식으로 하면 이게 꽤나 큰 돈이 되거든요. 네. 이걸로 가덕도 신공항도 짓고 이런 돈으로 우리가 좀 땡겨 쓰자. 그러면 51%를 팔자 그러면 민간으로 운영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민영화가 맞는데 40%는 민영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간에 이걸 주식을 파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겁니다. 네. 요 문제로 불거졌고요. 네. 그 다음에 한전 민영화 얘기가 전기. 예, 전기. 네. 그럼 전기 민영화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전기는 한전이 동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발전한 전기를 네. 판매하는 일은 독점적으로 한전만 팔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생산은 민간 기업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댐을 갖고 있어. 댐에서 전기를 만들면 한전에서 전기를 파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게 전기를 공급하는 거지. 네. 여기는 일부 민영화가 돼 있는데 판매만큼은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서 전기 내가 나가는 비용이랑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디 두메산골에 전선 깔아서 들어가는 비용이랑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강원도에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의식주를 그치, 안정적으로 확보할 헌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이건 필수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번 돈을 이렇게 메꾸고 있던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이 시장을 민영화하자라고 지금 국민의힘의 인수위가 주장을 했어요. 아니 민영화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판매망을 한국전력 말고도 전기를 팔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럼 한전은 민영화 하는 게 아니야. 한전 민영화 아니라니까 라고 그 사람들 말하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한전이 100% 하던 장사를 줄이고 네? 나머지를 딴 사람들이 하는 거.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이러저러 허가를 받아갖고 삼성전자 옆 건물에다가 화력발전소를 지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서 삼성전자에 전기를 파는 거지. 네. 그러면 한전이랑 상관없이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민영화를 해서 기업들이 전기 파는 시장에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은 계속 하던 대로 하고 시장이 자꾸 줄어드니까 돈이 많은 반이 남는 건 민영한테 뺏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도서상간지방이니 뭐니 이렇게 어려운 데 전기들 위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돈 남는데 안 남는 데를 전부 다 한전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이걸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가 모든 사람이 쓰는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개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전기를 더 싸게 쓰고 싶은 기업들은 개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적자가 너무 커요. 한전이? 예, 네. 전기를 올려야 되는데 아무도 전기를 올리자는 얘기 못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좋아하겠어요?
아, 선거 때문에? 아니, 정치적으로 안 되지 그게.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실제로는 가정용이 20%고 80%가 산업용인데 저는 이게 기업들이 문제라고 못 내게 보는데 80%. 기업들이 못 올리게 하죠. 여름에는 추워 죽겠어요. 문 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업에도 막 불 다 켜놓고 퇴근하고 막 이렇게 낭비하는 80% 기업들한테 1%만 올려도 이거 다 갚을 수 있는 거 이 아니에요? 말씀 왜 하시는 거 아니면 우리 가정용은 누진세 적용을 받아서 못 들어요. 다 끄고 다니지. 그렇죠. 근데 얼마나 기업은 아끼면서 누진이 쓰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펑펑 써도 전기요금이 우리처럼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낭비되는 80%한테 빨리 물리라고요. 네,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부터는 기업들이 국회랑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니까 어렵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30% 40%를 갖다가 이렇게 민영화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받을 때 뭐 계약금 같은 거를 많이 받는 거예요? 뭐가 이득이 있길래 주겠다는 거예요? 상장을 하고 주식을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가 안 갖고 있는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 네. 국가 재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엔 그게 국민들 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중 되면 그 기업들이 괜히 들어옵니까? 근데 이제 거기부터는 되게 애매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주식의 일부를 한전도 마찬가지 40%는 외부에 팔아서 그 주식으로 또 이제 기업도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제할 것인가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일인데 문제는 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치고 나갔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우린 민영화 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언론이 보기에는 51%를 안 팔았으니까 민영화가 아니지라고 입을 다물고 있을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 네. 어느 주에서도 전기 민영화했다가 한 달에 막 전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고 동사에서 죽고 막 이런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게 빤히 보이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국리만 하고 있지 발표를 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총선 전까지 아마 총선 6개월 전까지 뭐 총선 때 또 다시 한번 국민들 눈치 보는 척 해야 되니까 난리가 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안 했으니까. 이런 거 뭐 입법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까? 지금 한전이나 그런 공기업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데도 있고 안 데도 있고 다 달라서 경우마다 다른데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의심은 되나 증거가 잡히지 않은 상태. 아 진짜 고시원 가봐요. 선풍기도 못 틀고 맨날 더워가지고 일사병결로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전기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인가 봐요. 그 민영화 되면은 뭐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사람들은 더 홍보를 벌 수도 하겠죠. 있겠죠. 예, 당연히 네. 그렇겠죠. 근데 철도도 마찬가지고 그 수서에서 출발한 거 뭐야 그거 SRT. 그거 같은 경우에 진짜 그냥 놔두면 그냥 황금만 나는 거위 노선인 거예요. 그것만 민영화 가져가고 나머지 손해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도 설치비 이점이 막 송전탑 막 세워갖고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데는 나라에서 하고 알짜배기 도심에서 그냥 선 하나만 연결하면 돈 쭉쭉 들어오는데 그런데 민영화 줘버리면은 결국엔 나중에는 국민들만 이제 왜 이렇게 비싸졌지? 나 왜 전기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KTX에서 돈 벌어서 강릉선 무궁화호를 돌리고 있는 건데 서울 사람 입장에서 난 가지도 않는 강릉 무궁화호 값을 왜 내가 내줘야 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국가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가 깔아놓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보와 보수가 이런 지점에서 가치의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저랑 부딪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는 세금이 누군가의 삶을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우리가 있는 사람들 에르메스 오른다고 람보르기니 가격 오른다고 상관없어요. 근데 물이나 전기나 이런 공공재는 진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진보적인 사람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 아닙니다. 저는 샤넬 좋아합니다. 네. 그럼 두 가지 병행이 가능해요. 네. 자,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일반 없는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전기료 못 내고 수도를 못 넣어갖고 뭐 자물쇠 걸고 댕기고 막 이런 상황이 엘리트 정치인들한테 불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들이 그렇게 삶이 어려워질수록 생각이 편협해지고 윗사람들이 콩고물이라도 떨어뜨려 주길 바라는 노예근성이 난 더 생긴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기 유리할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맞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람들 세뇌시키기 딱 좋은 게 너 먹고 살기 힘들게 해놓고 더 의존하게 만들지. 툭툭 뭐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좋냐? 많이들 먹어.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훨씬 더 독재를 오래 할 수가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별님
별님 감사하고요. 별님. 도로시님 슈퍼챗 고맙고요. 김영민님 그리고 홍성태님까지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민영화에 있어서 뭐 좋다는 얘기고 편리하고 그들이 뭐 이렇게 뭐 소비자 뭐 민원 같은 것도 잘 받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죠. 예, 당장 민영화가 되면은 편리는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카카오 대리 정도 한번 봅시다. 요즘 카카오 대리 다른 예전에 비해서 한 40% 정도 올랐어요. 가격이요? 대리 아는 사람 모르시죠?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왜 올릴 수 있냐면 안 하니까. 중소 대리들 다 죽여버렸거든. 독점됐군요. 자기들의 그 서비스의 편리함과 그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가지고 독점적 지위가 딱 되고 나니까 지금 한 30-40%를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뻔뻔하게. 사람들은 좀 비싸졌네. 아이씨 그래도 뭐 운전하면 안 되니까 하는데 선택권을 없게 만드는 다음에 이렇게 지들끼리 완전히 개 같은 짓거리거든. 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예. 그 대리 모모시라고 네. 있습니까? 대리 특별시. 하여튼 그냥 대박. 검색해서 찾은 건데 여기가 카카오보다 한 30% 싸더라고요. 대리 특별시? 네. 그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회사 그냥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대리 회사들이 남아 있는데 뭐 앱도 깔고 앱은 까는 전환해야 돼요. 전화 귀찮긴 한데 어쨌든 25,000원 갈 거 2만 원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사용하고 있죠. 카카오 대리도 가끔 쓰지만 전화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광고했던 거 1577, 1577. 1577. 그것도 카카오가 먹었어요. 아, 진짜요? 카카오 대리가 먹었어. 인수했어. 똑같 이거요? 인수했어. 아씨. 그것도 카카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독점하고 큰 회사 딱 먹어버렸으니 그 지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횡포를 부리는 거죠. 가격 예. 담아. 네. 대리운전 사실 때 카카오 대리 웬만하면 여러분들 본인이 결정하시는데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민영화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쓰면 그 대리기사님한테 돈이 더 갈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예,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자꾸 사용을 하면 다른 데를 사용을 하면 그분들도 왜냐하면 대리기사님들이 앱을 여러 개 깔고 다녀 여러 회사. 그럼요, 예. 근데 요즘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독점적 지위가 있는 데서는 너 다른 데 가입해? 너 여기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정확하게는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건 또 자영업자로서 풀어주고 하여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플랫폼들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많이 있어야죠. 네. 아무튼 우리가 작은 데를 좀 많이 보험 가입 정확하게 돼 있으면 네. 거기를 쓰셔야 여기도 정신 차리고 이쪽으로 대리기사님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정신 차리고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요건 시민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게 참 답답하네요. 요건 네. 저기 국회에 불러갖고 한번 왜 이렇게 올랐냐고 한번 뜨겁게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오늘 극한 시사 민영화. 가열차게 달려와 봤습니다. 근데 요건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윤혜 씨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본인이 궁금해서 시사 단어 정복인데요. 나 지금 댓글에 좋았는데 나 어. 또 이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본인이 궁금해서 맨날 나와 뉴스에. 근데 이건 단어를 검색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물어봤어요? 정무적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정무적 판단에서 이건 정무적으로 해석해서 뭡니까? 정무적의 정은 정치, 정치, 무는 업무의 무, 업무의 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라고 하면 됩니다. 아. 괜히 있어 보이게 하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예. 판단한다고? 네, 정무적 판단. 정치라는 것을 일로 놓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길일 것인가. 근데 그걸 왜 정치적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강성범 대표가 오늘 이제 방송하는 중간에 소리를 질렀는데 회의가 끝나고 정부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잠깐 실시간 시청자가 늘어나는 것이 광고주에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방송을 해서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시청자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편이 광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죠. 그건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궁리해봐서 이런저런 논리들을 구성했을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정무적인 결정인 거고 자 이렇게 하면 3만 원 벌고 저렇게 하면 4만 원 법니다. 이건 정무적 판단이 아닌 거죠. 자, 제가 아까 박지원 씨한테 얘기한 건 정무적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왜?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채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반드시 옳은 말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도 욕먹지 않을 판단이거든요. 피해가는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쟤는 아주 저기 누구한테도 욕 안 먹게 할 거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되게 안 좋은 단어로 봐요.
뭐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약간 예를 들면- 정무적인 느낌이거든요. 예를 이 들면 사람이. 제가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짓이 그죠? 그런 거죠. 자, 정무적 이제- 느낌. 아니야, 형도 정무적 판단 안 돼. 안 돼. 욕먹을 거 알면서 자꾸 얘기하고 저런단 말이야. 그거 욕먹는 걸 아는 것까지가 정무적 판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하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보야지만 알지만 참모들끼리 모여서 수없이 토론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경로로 하니까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정무적 판단이에요. 그거는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 그냥 머리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 근데 이재명을 그냥 믿는 타입이라 이재명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가슴이 따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 네.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네. 자,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의 판단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다 좋은데 경기 인천만큼은 우리 거 사시는 분들 꼭 투표 다 투표를. 하시고 이번만큼 경기 인천 사시는 분들만큼은 좀 밥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네. 자, 우리 저 사롱에서 건진 사롱? 사롱. 그 줄리님이 정치 천재 오윤회 아. 네, 슈퍼챗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저기 그 최강욱 의원 2차 그 표결이 나는 걸 좀 전달을 해드리고 안 마무리를 하려고 나왔습니까? 했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예, 자 다음 헤드라인이 이게 떴네요. 박지현 박지현? 재사퇴 요구하는 개딸 중 2030 여성 단 한 분도 없어. 아, 2030 개딸 중에 본인의 사퇴를 원하는 분이 없다고? 한 명도 없다는데? 어. 그렇구나. 한 명도 없구나. 아, 다 또 그 40, 50대가 그러는구나. 박지현 씨,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40, 50대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40, 50대를 위해 뭘 했어요? 근데 40, 50대는 왜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민주당한테 그 어느 계층보다 황송하고 고마우고 무릎 꿇고 고맙다고 절해야 할 지지층은 40, 50대예요, 박지현 씨. 지금 꼰대 취급하는 거죠? 20, 30대 젊은 여성들은 자기 지지한다고? 민주당 지지하는 40, 50대는요, 공약에서 자기들을 위한 아무 혜택도 없고, 발언도 없고, 언급도 없고, 심지어 무시하고 저쪽 정책이 더 좋아도 대한민국 40, 50대는 정말 엄청난 수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박지현 씨는 40, 50대들이 또 나 욕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40, 50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억울해요. 억울해도 지지해요. 왜? 저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IMF도 맞아봤고, 서러움도 당해봤고, 체류탄 냄새도 어렸을 때 맡아봤고, 독재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아니까. 최강욱 유죄 나왔다는데요? 네. 아이씨, 정말. 최강욱도? 네. 헉, 진짜요? 유죄 나왔다고요? 댓글로 어떤 분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원심 유지가 된 판결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1심하고 똑같고 대법원 가야죠. 대법원 가면 이제 한 1, 2년 걸리나요? 뭐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자, 와. 지금 이렇게 유죄 내는 게 그때 인턴 뭐 거기 해주고서 그 뭐야. 도움 되셨습니까? 이 문자 16시간. 때문에. 네, 그렇죠. 한동훈 딸은 뭐 2만 시간을 뭐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데 이게 70시간인지 96시간인지 그거 갖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2년 동안 16시간을 인턴을 해줬다. 이것이 이제 일주일에 16시간씩 2년 동안 한 것으로 돼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위조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다툰 재판이었습니다. 이 시간 가지고 이렇게 의원직 상실령을 때리는 이 고충을 당하는 사람한테 세상에. 그 회의에서 그 한마디 했다고 또 우리 안에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초받는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옆에서 또 그 쌍끌이로 저렇게 해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대법원 징역 1년 구형이면은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최강욱 의원이 뭐라고 뭐 검찰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항소해가지고. 예,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죠.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게 의원직 상실을 할 그러니까요. 자, 진짜 어이가 없네. 카일 무원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YJ 바바님, 일본 사는 제 친구는 수도세 가스비가 7, 80만 원 나온다고 우리나라 행복한 거다. 절대 안 된다 민영아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 또 가을책에 달려왔습니다. 네. 더 하는 얘기 먹고 흥분은 했는데 앞으로 계속 저는
흥분할 일만 있겠네. 강성모 TV는 박지현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뭐 강요하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이분하고 이분이 앞으로 뭘 하건 저는 이분한테 좋게 좀 다가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극한시사 금요일 시간 두 분 오늘. 네. 제가 중간에 자꾸 옆길을 샜는데, 예, 두 분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오늘 제가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네. 고생하셨고요. 네. 극한시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